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력함을 느낀 적 있나요? 도무지 내 말이 들어가지 않는 벽과도 같은 사람. 어떤 말도 상처로 되돌아오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침묵하게 되죠. 말이란 본래 이어주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 침묵은 분리시키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다친 마음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범죄학 교수는 이 시대의 극악한 범죄들, 가슴을 짓누르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들의 뿌리를 소통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겉으론 분명히 말이 옳았을 텐데 왜 그는 소통이 없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없이 지낼 수 있는 시대.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귀는 세상의 소리에만 열려 있는 시대. 그 속에서 인간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죠. 정보는 많아졌지만 진심을 나눌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웃긴 영상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댓글 몇 줄로 감정을 표한 뒤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고요한 척하던 그 공간은 언젠가 폭풍을 품게 되죠. 살갗에 스치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반복되는 오해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건넨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건네는 첫 시작이자 타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언젠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왜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연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갓난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에 어머니의 품과 젖, 울음을 통해 소통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막히는 순간 사람은 외로움을 넘어서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괴물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왜곡된 상상과 억눌린 감정을 배양하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처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범죄들. 그 출발점에는 대개 말이 통하지 않는 쌍방향 고립이 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 감정의 감옥을 만들기 시작하죠. 무서운 건 그 감옥이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거예요. 나는 널 너무 사랑해서 못 잊겠어라는 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니 널 파괴하겠어라는 이면의 뜻을 우리는 종종 외면하곤 하죠. 인간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고독 속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 또 다른 이는 고독을 증오하고 파괴의 충동으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고독이 타인을 향한 왜곡된 분노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표면적으로는 사랑과 집착, 관심과 보호의 이름을 쓰지만 실상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의 그림자입니다. 대화를 통한 감정의 해소가 가능한 사람은 분노를 말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고 왜곡하다 결국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폭발시킵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 전체가 점점 혼자 말하는 시대로 변모해가는 가운데 생기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타인과 연결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각자의 기기로만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뉴스, 영상, 자극적인 콘텐츠는 끊임없이 정보를 밀어넣지만
그 누구도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단절된 세상에서 사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교류 대신 일방적인 정보만 주입받는 사회에서는 공감 능력이 퇴화하고 결국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괴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괴물은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평범하게 옆에 머물다 어느 날 무심하게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죠.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말하지 않는 것, 들으려 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없는 곳엔 진심도 눈물도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범죄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계산과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향한 범죄에서 가해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자를 고른다는 심리입니다. 범죄학 교수는 이를 범죄의 공식이라 부릅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범인은 자신보다 강하거나 위협적인 존재는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을 만만한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사과 대신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만 강한 척을 하죠. 약한 자는 반격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 그 계산이 이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힘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약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비치는 것이 때론 삶의 방패가 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 약자에 대한 본능이 더 나아가 소유의 욕망으로 발전할 때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움켜쥐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욕망은 통제에서 폭력으로, 지배에서 파괴로 이어지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행위가 자신에게조차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만큼 해줬으니 내 것이 되어야 해라는 감정이 자라날수록 그 관계는 점점 병들어갑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의 거절을 삶의 부정으로 오해하는 순간 피해자는 타인의 존재가 아니라 죄책감과 공포 속에 갇히게 되죠. 이상 동기 범죄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무동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해자 나름의 왜곡된 논리와 동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구조 속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둔갑시키죠. 이러한 심리는 결국 공감 능력의 결여, 타인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격적 장애와 깊이 연결됩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그는 나와 대화하지 않고 나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외의 존재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내 자율성을 침범하고 있다면 그게 아무리 애정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도 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시작점, 가장 기초적인 감정의 틀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어린 시절 형성되는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눈빛, 품, 젖을 통해 세상을 처음 인식할 때 그 따스함이 안전하다고 느껴졌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외면받고 방치되고 사랑이 필요할 때 이를 채워주는 대상이 없다면 아이는 세상은 차갑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감각을 몸에 새기게 되죠.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평생에 걸쳐 관계의 패턴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 사랑을 하게 될 때도,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심지어 상사나 이웃과의 거리조차 이 애착이 결정하곤 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이별을 견디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지니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지닌 이들은 사랑조차 두려움과 통제의 도구로 변질시킵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말,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정서적 종속임을 우리는 놓치곤 합니다. 그 종속은 내가 너를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고,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대는 점점 말문을 닫게 되죠. 상대방의 일정, 연락, 감정의 흐름을 모두 확인하려는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종속적 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면 나는 죽을 거야. 네가 없으면 살 수 없어라는 말들이 대표적이죠. 처음엔 그 말이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족쇄가 됩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려 하면 통제를 강화하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자해를 암시하거나 비난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감정의 감금입니다. 이 모든 근원은 어린 시절의 애착 장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감정의 공백을 타인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동반자가 아니라 구멍을 메울 존재, 즉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상대를 조이고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게 되죠. 관계란 본디 서로가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났는지, 어디까지가 불편한지, 무엇이 고통인지 말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위험한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소리 없는 통제, 미묘한 간섭, 의심이라는 이름의 확인 요청들. 그것이 애정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의 징조라는 걸 알아채야만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치유자가 되고 또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과 통제를 일삼는 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들 역시 외롭고 무너져 있던 존재였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반복한다면 그 고리는 결코 끝나지 않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단순히 비난이 아닌 이해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따뜻한 보살핌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폭발시키는 방식 외에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순간 그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외면하면 하는 마음은 곧 통제욕으로 변하고 결국 상대를 조이는 폭력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상대를 위한 행동이라며 과도하게 잘해주는 이들, 모든 것을 바친다며 헌신을 강요하는 이들은 사실상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감정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외부의 누군가로 채우려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떠나? 이만큼 주었으면 너는 내 것이어야 해. 이러한 감정은 곧 통제의 언어로 바뀌고 그 통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으로 진화합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유리처럼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태도로는 자신감을 내비치지만 누군가의 한마디 비판에도 무너지거나 격렬히 반응하는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모멸감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기선제압이나 보복이라는 방식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들에게 있어 세상은 늘 자신을 무시하거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협의 공간이기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공격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특히 관계를 소유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나만 바라봐야 하며 나 없이는 안 된다고 믿는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이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자율성도 존중도 사라지고 상대는 점점 침묵하게 되며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멈추게 할 유일한 힘은 스스로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회복 탄력성의 결핍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탄성, 고통 속에서도 긍정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실망에도 쉽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을 분노와 집착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을 일으킬 내면의 기둥이 약한 탓에 외부에서 온정과 애정을 강하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이 충족되지 못하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특성은 단순히 개인의 기질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정서적인 영향력, 즉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감정을 나누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의 부족 역시 이들을 고립시키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단절된 마음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관계는 일방적이고 위태롭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불행은 언제나 말이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처음엔 그저 참았을 뿐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작은 상처를 덧나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말해야 합니다. 말함으로써만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첫 번째 실수는 침묵입니다.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나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폭력은, 통제는, 집착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그들의 확신을 키워줍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구나.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리하여 통제는 강화되고 감시는 집요해지며 고립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긴 침묵은 그들에게 허락이라는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가해자는 늘 말없는 틈을 노립니다. 친구들과 멀어진 사람,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사람, 홀로 살며 혼자 해결하려 드는 사람. 이들은 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곧 방치이고 방치는 언제나 폭력을 키워주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과의 일상적 대화가 그 어떤 법보다 강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위협이 징후도 묻히기 마련입니다. 연락을 강요하는 것,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것, 술을 마시고 폭언을 퍼붓는 것, 사랑해서 그래라는 말로 포장되는 그 수많은 일탈들. 이것들은 명확한 징후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의 의심은 말로 꺼내야만 진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폭력도 존재합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 그들은 나의 감사함과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결국 너는 내 것이야를 강요하려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끌려가는 길이 됩니다. 침묵은 타인의 지배에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소리내어 말하는 용기입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혹은 낯선 전문가에게라도 털어놓아야 합니다. 대화란 그렇게 나를 지켜주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해자들은 늘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주의와 분리시키고 말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판단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죠. 하지만 제3자가 개입하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 감정이 불안인지 아닌지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고리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멍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나를 말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묵을 유도하는 사람, 내 감정을 억누르게 만드는 사람, 감히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무너지고 자신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대화는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말은 생각을 나누는 도구이자 감정을 해소하는 출구이며 고통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 싶어 후회하게 만들고 한 번의 의견 차이를 배신으로 치부하며 때로는 말 한마디로 큰 싸움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 침묵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누구든 말이 막히는 순간 관계는 이미 위험선에 접어든 것입니다. 내 말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 내 감정이 농담처럼 치부되는 관계, 내 진심이 조롱받는 관계에서는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라도 내 목소리를 지우는 사람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도 안전하고 의견을 내어도 존중받고 때론 틀려도 용납받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람은 잘하고 견디고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말로 치장하고 선물과 친절로 포장된 관계라도 그 안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고 내 감정이 항상 경계에 서 있어야 한다면 그곳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입을 열기조차 두려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더라도 그것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가정에 늘 평온한 기운이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도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늘 바람이 따스하길 바랍니다.